처가 살이를 하는 남편. 광해군 시절 어떤 재상 하나는 세상 부럽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 아들도 빠르게 출세하여 승지라는 요직까지 이르렀지요. 저택은 화려하였고 돈과 곡식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집 사위는 김생이라는 선비였는데 신세가 너무 외롭고 기구하여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때문에 집안 식구들은 물론 집안의 노비들까지 김생을 홀대하며 쌀쌀이 대해 마부나 어린 노비들까지도 김생이라고 낮춰 부를 정도였지요. 오직 그 부인만이 김생을 가엾게 여기고 한결같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김생은 새벽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거나 아침에 나갔다가 해가 저물어야 들어오곤 하였지요. 집에 들어올 때 김생은 장인 장모나 처남들에게 들킬까봐 작은 문으로 들어와 부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부인은 항상 방문에 기대 서서 김생을 기다리다 들어오면 손수 옷을 받아 챙기고 밥상을 챙겨 올렸지요. 하인들마저도 모두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었지만 김생에게 주어진 것은 언제나 나물 몇 가지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안쓰러워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데도 김생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장인에게 빌어먹는 주제에 이것도 과분한데 무얼 속상해 하시오. 하루는 김생이 늦게 들어와 보니 부인이 없었지요. 혼자 방에 앉아 있노라니 부인이 담 뒤로 몸을 숨겨 살그머니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김생이 이상하여 물었지요. 아침에 어머니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먹고 입는 것을 모두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김생에게만 정성을 다 쏟아부으니 곱게 보이질 않는다며 그러려면 나가 살으라 하더군요. 그런 말까지 듣고 방으로 들어와 서방님을 기다리다간 어머님께 또 한 소리 듣겠어서 뒷간에 간다고 하고 몰래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니 서운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장모님의 분부가 그러신데 당신은 왜 다시 건너왔소? 잠시 후 여자 종이 밥을 들여왔지요. 부인은 여자 종에게 자신이 방에 건너와 있음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김생은 배가 고팠던지라 급히 밥을 먹었지요. 웬일인지 그날따라 밥상에 닭다리 한 개가 놓여 있었는데 부인이 그것을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까 닭 한 마리를 솥에 삶을 때 고양이가 훔쳐 먹다 몸통 살은 다 뜯어먹고 다리 한 개만 뒷간 곁에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고기는 김생에게 주어라 하였지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내왔군요. 더러운 것이니 드시지 마십시오. 장모님이 주신 특별한 고기인데 어찌 먹지 않겠소? 김생은 닭다리를 먹어버렸지요. 식사를 마친 김생은 다시 나가려 하였지요. 날이 어두운데 어디를 또 나가십니까? 부인, 오늘 밤 삼경에 동산에 올라가 멀리 궁궐을 살피시오.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니 만일 싸움이 오래 가거들랑 꼭 자결하고 삽시간에 진정이 되거든 어떻게든 목숨을 아껴 사시오. 남편의 진지한 말에 부인은 그러마하였고 그 후 김생은 나갔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말대로 삼경이 되자 뒷동산에 올랐지요. 장안을 내려다보니 사람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남편이 농담을 했나 보다 생각하고 동산을 내려오려는데 문득 보니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궁궐을 뒤덮였습니다. 몇 분 동안 법석거리던 요란함은 한번 사그라지더니 간간히 불빛만 보일 뿐 잠잠하였지요. 재상 부자는 모두 궁궐에 숙직을 하고 있던 터라 집에 남자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 부인은 궁금증만 커졌지요.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인이 궁궐로 재상의 아침밥을 가지고 가는데 궁궐에 들어가는 길에 수많은 기병들이 서 있고 사람들의 통행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주인의 권세만 믿고 앞으로 나가려다 기병에게 맞고 말았지요. 하인이 황당하여 대들었습니다. 내가 누구 집 사람인 줄 알고 이러는 것이야. 내가 재상댁 사람이야. 이놈 보게 네 주인이 바로 임금을 해치려는 죄를 지은 괴수인데 네가 감히 그까짓 권세를 믿고 방자하게 구는 것이야. 하인은 오히려 매를 맞고 집으로 되쫓겨 왔습니다. 집에서는 하인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하였지요. 우리 집은 상감의 총애를 받는 집안이며 음모 또한 꾸민 적이 없는데 쉽게 망할 리가 없지. 분명 김생이 역모를 꾸민 것이 발각되어 신문을 당하는 자리에서 우리 집까지 끌어들여 묵은 감정까지 풀어낸 것일 게다. 넌 그래도 그놈이 좋으냐? 김생의 부인은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없어 그저 어머니에게 머리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관에서 사람들이 나와 집을 뒤지기 시작하였지요. 문서를 압수하고 창고를 수색하니 식구들은 놀라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수색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지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하인을 시켜 몰래 소식을 알아오게 했더니 한참 후 하인이 돌아와 말하였습니다. 어젯밤 새 임금님이 즉위하셨답니다. 옛 임금님은 귀향을 가셨고 조정에서는 각 대신들에 대해 벌과 상을 이야기한다 합니다. 혹 우리 대감님이 화를 입으셨나 해서 염탐했더니 대감님과 서방님께서는 혹독하게 형벌을 받아 머리가 깨지고 얼마 있으면 능지처참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님과 아가씨들은 모두 종살이를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대감의 부인은 기절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인이 벌떡 일어나 눈물을 씻더니 말하였습니다. 아까 너무 마음이 급해 빼먹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쟨내가 관청에서 죄인을 신문하는 나리를 보니 김생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혹 김생이 어떤 연줄로 벼슬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놈이 무슨 재주가 있어 그런 자리를 얻었겠느냐? 김생의 부인은 남편의 당부가 생각나서 어머니에게 말하였지요. 어머니, 세상 만사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사실일지도 모르니 가서 살펴보아도 좋지 않을까요? 너는 네 남편을 닮아가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한번 다녀옵죠. 혹시 모르니까요. 아니면 그만두면 되지요. 하인은 김생 부인의 말을 따라 다시 관청을 살피러 갔습니다. 하인이 관청을 살피는데 관아의 하인 2명이 제복을 입고 큰 길의 사람 통행을 막고 이어서 깃발을 든 기수 10명이 두 줄로 서서 한 재상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행렬은 한 나이 젊은 재상의 것이었는데 의복이 화려하고 뒤를 따르는 사람이 구름 같았습니다. 하인이 뚫어지게 살펴보니 그 사람은 분명 김생이었지요. 계속 뒤를 따라가자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은 곧장 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관아의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요?
현재 이조판서이시면서 지금부사, 금의대장, 어영대장, 동지성균관사, 사복시, 사역원 내의원의 제조를 겸하고 있습니다. 하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집으로 돌아와 모두 고했지요. 대감 부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돌며 김생의 부인을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귀한 사람을 몰라보았구나. 머리를 찍고서라도 사과하고 싶구나. 혹시 네가 낳아준 사람의 은혜를 생각해 예전의 냉대를 용서해 준다면 좋겠구나. 너도 알다시피 너희 아버지와 오라버니 목숨이 칼끝에 달렸는데 네가 사위에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니?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 또한 칼 위에 엎어져 죽어버릴 것입니다. 걱정 마셔요. 김생의 부인은 남편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서방님의 말씀을 따라 죽음을 참고 살아있게 된 것은 제가 죽은 뒤 서방님이 쓸쓸하실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서방님을 생각하면 1000번 만번 기쁜 일이지요. 하지만 저희 집안에 재앙이 번졌으니 이 심정을 말로써 모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버지와 오라버니의 살고 죽음에 따라서 제 운명도 같이 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좋은 집에 좋은 비단 방석을 깔고 앉아 계시더라도 옛날에 초가집에 사시던 것을 잊지 마시고 좋은 옷을 입고 계시더라도 예전의 낡은 옷을 잊지 마시고 귀한 음식을 드시더라도 예전의 나물 반찬을 잊지 마셔서 저승에 있는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편지는 하인을 통하여 김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김생은 관아에서 사물을 보다가 이 편지를 받고는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김생은 이튿날 관모를 벗고 엎드려 임금에게 말하였지요. 소인 벼슬을 반납하고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갑자기 벼슬 자리를 내놓는다는 이야기에 임금은 그 연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생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감동하였고 특별히 김생의 장인을 용서해 가까운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었지요. 김생은 임금님이 하사한 집으로 부인을 데려와 백년애로 하였고 처가 식구들도 모두 김생의 집에서 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영원히 사는 법. 옛날 중국 진시황은 세상을 모두 자기 손아귀에 넣고 권세와 술과 노래 속에 부족함 없이 살면서도 언제고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일이 원통하였지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으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목숨만은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였지요. 왕은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누구도 그 대답은 알지 못하였지요. 그런 방법이 없기도 하거니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시황에게 알려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모두 왕이 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 중 서불이라는 꽤 많은 사람이 있었지요. 그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폭군의 신하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하였지요. 소인이 듣건대 저 동쪽 나라 작은 섬 제주라는 곳에 한라산이란 산이 있었고 그 산에는 사람이 먹으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불로초란 풀이 있다고 하옵니다. 소인이 그 풀을 캐어다가 받쳐 올리겠습니다. 왕은 귀가 번쩍 트였지요. 오, 그래?
만약 네가 불로초를 캐어 온다면 내가 이 나라의 땅 절반을 주겠다. 왕은 서불이 자기를 위해 불로초를 캐오려는 줄 알고 감격하며 기뻐하였지요.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그것을 캐어오는 데는 많은 시간과 사람이 필요하옵니다. 그라오니 젊은 남자와 여자 각 500명씩을 같이 가게 해 주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쓰려는고? 예, 한라산이라는 산은 험하기가 이를 데 없음은 물론 그 험한 산 속 깊이 숨어 있는 불로초라는 풀은 누구의 눈에나 띄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정결하고 흠이 없는 젊은 사람들 눈에만 띈다 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옵니다. 서불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지요. 그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 왕은 서불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왕은 서불이 원하는 대로 처녀 총각 500명이 오랜 세월 동안 먹고 쓸 모든 물건을 큰 배 여러 척에 실어준 뒤 서불 일행을 내보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떠난 서불 일행은 제주도에 도착하였지요. 그들은 한라산에 올라 불로초를 캐기는커녕 산 구경만 하였지요. 한라산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여러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면서 섬을 한 바퀴 돌다가 지금의 서귀포 정방폭포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다시 동쪽으로 떠났지요. 그리고 정방폭포 절벽에 서씨 일행이 이곳을 지나갔다라는 글귀를 새겨두었지요. 지금도 폭포 위쪽 바위에는 그런 글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불로초를 캐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진시황을 속여 그 나라를 떠나려 했던 서불이란 사람의 꾀였다고 합니다. 옷 한 벌로 얻은 아내. 옛날 어느 과부가 외아들을 데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돈 없는 홀어미의 자식이라 누구도 중매를 하려 하지 않았지요. 아들 생각에 걱정이 마르지 않은 어머니를 보고 아들이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명주 두루마기 한 벌만 지어주십시오. 그것만 해주시면 제 힘으로 색시를 구해오겠습니다. 중매를 놓아도 구하기 힘든 색시를 명주옷 한 벌로 구해오겠다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버티는 아들을 달래다가 어머니는 네 마음대로 하라며 명주 두루마기를 지어주었지요. 그 길로 아들은 방랑길에 올랐는데 명주 두루마기는 소중하게 보자기에 싸들고 겉으로는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정처 없이 길을 걷던 아들은 딸이 있어 보이는 한 주막에 이르러 주인에게 갈 곳 없는 딱한 처지이니 아궁이 불 지피는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주인은 아궁이 지피는 일을 맡겼지요. 이 집에는 딸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빗질을 하고 있는데 청년이 얼굴을 들이밀며 오랫동안 머리를 못 빗었으니 빗을 빌려달라고 청하였지요. 큰딸은 너 같은 것이 빗질을 해 무엇하냐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둘째 딸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더니 마찬가지였지요. 그리고 셋째 딸을 찾아갔더니 의외로 순순히 빚을 내주었습니다. 청년은 친절한 셋째에게 호감이 가기 시작하였지요. 하루는 주인네 온 식구가 소풍을 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게 된 청년은 헌 옷을 벗고 명주 두루마기로 갈아입었지요. 그 모습은 아궁이 지기가 아닌 귀한 집 도령님 같았습니다.
그는 주인네가 소풍간 부근을 빙빙 돌아다니며 주인네보다 먼저 돌아와 원래 차림으로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딴 식구들은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셋째 딸만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소풍 나간 근처에서 놀고 있던 귀공자가 아무래도 아궁이 청년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색은 하지 않았지요. 며칠 후 이번에는 이웃 동네에 사는 친척 집에 혼사가 있어 온 식구가 집을 비웠습니다. 청년은 주인집 백마에다가 먹물칠을 하여 흑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로 몸을 단장하였지요. 그러고는 주인네 몰래 혼사집을 따라갔습니다. 그 집에 흑마를 타고 들어서는 청년의 모습은 귀한 집 도련님 같았습니다. 일하던 주인네 큰딸과 작은딸은 제가 그 손님 상을 들여간다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 손님이 빚조차도 빌려주기 싫었던 아궁이 청년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였지요. 둘이 아웅다웅하는 사이에 셋째 딸이 손님을 접대하게 되었고 언니들은 화가 나 속이 부글부글 되었습니다. 셋째 딸은 접대를 하면서 손님을 유심히 살폈지요. 손님은 접대를 받자마자 이내 떠나버렸지요. 집에 주인네가 돌아오기 전에 두루마기를 벗고 말을 다시 백마로 만들어 놓아야 했기 때문이지요. 주인네 딸들은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찻집에서 보았던 귀공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이 빌렸던 빚을 돌려주려 셋째 딸에게 갔더니 셋째 딸은 청년에게 더없이 다정히 대해주었습니다. 무언가를 눈치챈 듯 하였지만 청년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지요. 한 번은 셋째 딸이 부모에게 말하였지요. 지난번 잔치집에 왔던 그 귀공자는 우리 집 아궁이 청년이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날도 청년은 빚을 빌리러 왔습니다. 셋째 딸은 그를 방으로 불러들였지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 잔치집에 다녀온 적이 없나요? 흑마를 타고서 말이지요. 셋째 딸은 부끄러운 듯 하지만 또랑또랑한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하는 청년에게 셋째 딸은 집요히 추궁하였지요. 소풍을 갔을 때부터 이상히 여겼다는 말까지 듣고 청년은 마침내 모두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의 모습을 차리고 다시 저에게 오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빚을 아주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청년은 웃으며 대답하였지요. 아버님께 이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약속하겠어요. 아무에게도? 네, 아무에게도요. 그는 두루마기 차림으로 다시 그녀의 방에 들렀고 막내딸은 아궁이 청년을 부모에게 보여주었지요. 주인네 부부는 그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 수려한 모습에 양반집 자식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부부는 막내딸을 시집 보내기로 하였지요. 곧 주인네 부부는 결혼식을 치러주었고 청년은 두루마기 한 벌로 아내를 얻어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백마로 용을 잡은 장수. 백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청으로 13만의 대군을 이끌고 백제 땅에 도착한 당나라 장수 소정방은 이제 마지막 공격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정방은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장군님, 바람이 불어 배를 띄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저 강만 건너면 사비성인데. 소정방은 평지에는 바람 한 점 없는데 유독 강 위에만 이상한 소리와 함께 큰 바람이 부는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찌나 세차게 부는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지요.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생겼구나. 여봐라, 흩어진 배들을 정비하고 진군할 채비를 하라. 소정방은 잠시 강물이 잠잠해진 틈을 타 이렇게 명령하였지요. 그러나 배가 뜨자마자 다시 강물이 세차게 출렁거렸습니다. 소정방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진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어서들 대책을 생각해 보시오. 그때 한 장수가 말하였지요. 장군님, 이곳에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어서 가서 데려오너라. 소정방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잠시 뒤 점쟁이가 소정방 앞에 불려왔지요. 저 강물이 왜 저렇게 사나워졌는지 아느냐? 점쟁이는 소정방의 물음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네 이놈, 바른대로 말하지 못하겠느냐? 만약 거짓을 말할 때에는 내가 너희 목숨을 가져갈 것이야. 소정방이 목숨을 가져가겠다며 후통을 치자 겁이 난 점쟁이는 두려움에 입을 열었지요. 이 강에는 예부터 나라를 지키는 큰 용이 살고 있습니다. 큰 용이라? 그럼 그 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점쟁이는 나라를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쟁이가 주춤하는 것을 보자 소정방은 조금 전보다 목소리를 높였지요. 이놈, 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네 놈은 목숨이 2개인가 보구나. 소정방은 옆에 차고 있던 긴 칼을 빼들었습니다. 점쟁이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입을 열었지요. 그 용을 잡으려면 백마가 필요합니다. 용이 백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백마를 미끼로 삼아 용을 낚으면 될 것입니다. 소정방은 점쟁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낚싯대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군사들은 쇠로 낚싯줄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백마를 미끼로 하여 요동치고 있는 강 위로 낚싯줄을 던졌습니다. 잠시 후 물살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요동을 치기 시작하였지요. 그러고는 2 줄기로 쩍 하고 갈라졌답니다. 금세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지요. 드디어 용이 백마를 물었구나. 소정방은 미소를 지으며 낚싯줄을 잡아당기도록 하였습니다. 용도 지지 않고 백마를 자기 편으로 끌어가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낚싯줄은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고 하늘에 다시 검은 구름이 끼더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의 기운이 빠졌는지 강한 비바람은 아니었지요. 용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용은 소정방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며 버티고 있었지요. 여봐라, 어서 더 많은 군사들을 불러오거라. 소정방은 더 많은 군사들을 불러 모아 팽팽해진 낚싯줄을 더욱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아무리 용이라지만 혼자의 힘으로 그 많은 군사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용은 점점 지치고 힘이 빠졌습니다. 얼마 뒤 힘이 다 빠진 용은
결국 낚싯줄에 끌려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지요. 결국 용이 물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히 개이고 강물도 잔잔해졌습니다. 거대한 용을 잡은 소정방과 당나라 군사들은 사기가 충전하여 단번에 강을 건너 사비성으로 쳐들어갔지요. 소정방의 공격을 받은 백제는 오래 버티지 못하였습니다. 곧 힘을 잃고 나라를 지키지 못한 채 멸망하고 말았지요. 이런 일이 있은 뒤 사람들은 소정방이 용을 낚았던 곳을 조룡대라 부르고 그곳을 흐르는 금강줄기를 백마로 용을 낚은 강이라 하여 백마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점괘 덕분에 산 청년. 옛날 어느 마을에 세 청년이 의족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가난했습니다. 가난을 참을 수 없었던 세 청년은 장사를 해 돈을 벌어보기로 하였지요. 장사 미천도 없었지만 일단 집을 나선 청년들은 장사거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생기질 않았고 기진맥진한 세 청년은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자기들도 모르게 슬슬 발길을 고향으로 돌리고 있었지요. 이젠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나 봐. 그래도 이렇게 돌아갈 순 없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점이라도 보는 게 어때? 혹시 알아? 이대로 돌아가는 것이 더 손해일지. 생각해보니 이대로 돌아가면 면목도 설 것 같지 않아 점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용하다는 장님 점쟁이를 찾아갔지요. 한참 점괘를 보더니 점쟁이가 말하였습니다. 큰 길로 가도록 해라. 징그러운 것을 보거든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구부려서 기어야 해. 점괘는 이것뿐이니 어서들 가봐. 점괘치고는 너무나 짧아 시시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점쟁이가 가라하니 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귀향길을 잡아 나선 그들 앞에 두 길이 나타났지요. 하나는 좁은 지름길이고 하나는 큰 길이지만 돌아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점쟁이가 큰 길로 가라 했잖아. 큰 길로 가야지. 그런 점괘를 믿는단 말이야. 우린 지름길로 가겠네. 결국 한 청년은 큰 길로, 나머지 두 청년은 지름길로 가기로 하였지요. 두 사람의 비아냥거림을 들으며 큰 길로 나선 청년이 얼마쯤 갔을 때 징그럽게 생긴 큰 뱀 한 마리가 돌 밑에 눌려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해 가려 하였지만 얼핏 보니 뱀은 살려달라는 듯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지요. 점쟁이 점괘가 생각난 청년은 돌을 치워주고 뱀에게 공손하게 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뱀은 용으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가 버렸지요. 다시 걸음을 재촉하던 그는 어린애를 업고 무당과 함께 허겁지겁 달려오는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무슨 일로 이렇게 황급히 달려오느냐고 부인에게 물었지요. 리에가 놀다 뱀을 보고 징그럽다고 돌을 던졌나 봐요. 그 후부터 앓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일어서질 못하게 되었어요. 점쟁이에게 점을 쳤더니 그 뱀의 돌을 치워주고 잘못을 빌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뱀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청년은 이 부인이 말한 뱀이 아까 자신이 구해준 뱀이라 확신하고 부인에게 그 뱀은 내가 구해주어 용이 되어 승천하였으니 걱정 말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인의 감사 인사를 한껏 듣고 돌아가던 청년은
큰 길과 지름길이 다시 만나는 곳에서 두 사람의 시체를 보게 되었지요. 자세히 보니 갈림길에서 헤어진 두 친구들이었습니다. 몇 푼 있던 돈도 없어지고 피를 낭자하게 흘린 것을 보아 강도를 만난 것이 틀림없었지요. 점쟁이 말을 듣지 않고 그마저 지름길로 갔더라면 그도 강도에게 변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체를 수습하여 장사를 지내주고 이래저래 피곤하고 애통한 마음을 억누르며 고생 끝에 고향에 돌아왔지요. 늦은 밤 조용히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던 청년은 방 안에서 아내가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 안에 사람이 없는데 춤을 추는 아내의 행동은 이상하기 그지없었지요. 이 또한 점쟁이가 말한 기뻐하는 것이라 생각하곤 그의 말대로 살금살금 기어서 방 안을 들여다보니 한 총각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청년은 자기가 없는 틈에 아내에게 새 남자가 생겨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음을 알았지요. 화가 난 청년은 호랑이 같이 달려들어 총각과 아내를 한 오라에 묶어 관가에 고발하여 큰 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동네 처녀와 다시 결혼하였는데 웬일인지 하는 일마다 잘 돼 풍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부자의 귀한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정씨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땅이 많았는지 근방에 사는 정부자네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날 수 없다는 말이 들릴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런 정부자에게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다가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낮이나 밤이나 정부자는 늦둥이 아들을 끼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서너 살이 되자 직접 서당을 지어 이름 깨나 날린다는 훈장을 모셔와 아들의 독선생으로 모셨습니다. 이왕 서당을 지은 것이면 마을 아이들에게도 같이 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정 부자는 다른 아이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였지요. 하루는 마을 아이 몇이 아무 생각 없이 근처에서 놀다가 정 부자에게 들켰습니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얼쩡거리는 게야. 보통 소리에 놀란 아이들이 도망을 갔지만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지요. 서당 근처에서 놀던 아이들을 잡아오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 모두 내년 소작을 붙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엄포에 결국 아이들이 정 부자네 집 마당에 붙들려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서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였지요. 그 전부터도 소작인들에게 가혹하기로 소문난 정 부자였지만 아들을 낳고 나서는 더욱더 심해졌지요. 그래서 소작료를 계속 올리는가 하면 빌려준 양식을 고리로 받는 바람에 가을에 추수를 하여도 소작인들에게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시주를 받으러 왔지요. 얼핏 보기에도 마을에서 가장 부자로 보이는 정 부자네 집 앞에 서서 연부를 하던 스님이 돌연 연부를 중단하였습니다. 갑자기 문을 열고 나타난 정 부자의 눈길이 마치 잡아먹을 듯 하였기 때문이지요. 정 부자는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이 망할 놈의 땡중이 어디 와서 시끄럽게 구는 것이야.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집에서 서당까지는
제법 거리가 있어서 스님의 연불 소리가 들릴 리 없는데도 정부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스님은 발길을 돌렸지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혀를 끌끌 차는 것이 아니겠어요? 업보로다 업보로다. 나무아미타불 관셈 보살. 나지막한 소리였지만 정 부자에게는 벼락치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정 부자는 스님을 불러 세웠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업보라니. 시주를 하지 않는다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요. 시주는 안 해도 좋지만 이 집 어린 아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 안타까울 뿐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의 악행이 쌓여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화가 당신 아들에게 미칠 것이오. 아들에게 화가 미친다는 말에 정 부자는 정신줄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스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오? 호칭부터 땡중에서 스님으로 바뀌었지요. 스님이 뒷산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산줄기를 당장 자르지 않으면 집안의 화가 끊이질 않을 것이오. 저기 저 산 기운이 누르고 있기에 당신을 망치고 있는 것이오. 그리고 스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부자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지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에게 화가 미친다는 말에 다른 생각할 것도 없었지만 앞산 줄기를 자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재산보다는 아들의 목숨이 더욱 소중하다는 생각에 정부자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동원하여 몇 달 동안 뒷산 줄기를 잘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 3년 뒤 정부자는 쫄딱 망하여 거지가 되고 말았지요. 산 줄기를 자르면 화가 미치지 않는다는 말과는 달리 오히려 화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 부자가 살던 집터는 그 뒤로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하나같이 망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정 부자 집터 뒷산 능선은 잘린 채로 남아 부자의 행동 거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지요. 돼지가 된 어머니.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절 옆에서 소나 돼지를 잡아 파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는 늘 소나 돼지를 사다가 잡아서 그 고기를 사람들에게 팔아 생활하고 있었지요. 매일 소나 돼지를 사다 잡는 소리가 절까지 들렸습니다. 절에서 부처님을 공양하는 늙은 보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요. 그럴 때마다 그는 염주를 만지면서 염불을 외고는 그 사람이 어서 속히 마음을 돌릴 것을 바랬습니다. 죄 없는 짐승을 죽이는 일을 좀 그만하면 안 되겠나? 그거 아니면 먹고 살 수 없어 그런 일을 하는 것인가? 그 보살은 가축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소리를 듣는 날이면 항상 그 주인을 찾아가서 간곡하게 당부하였지요. 이것도 살려고 하는 일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짐승은 사람이 잡아먹으려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때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보살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어느 날 이 정육점의 주인은 돼지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순순히 따라왔지요. 며칠 우리에 가둬두었다가 잡으려고 우리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돼지가 우리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도 돼지를 우리 밖으로 끌어내올 수가 없었지요.
주인은 너무 갑갑하여 그 사실을 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살은 그 말을 듣더니 다른 말은 아니하고 백지 한 장을 준비해 오도록 하였지요. 이 종이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과 어머니 이름을 각각 따로 써서 종이를 둘로 잘라 나누게. 정육점 주인은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이제는 그것을 돼지 우리 앞으로 가져가게. 그렇게 큰 종이장을 들고 돼지 우리 앞으로 갔습니다. 담이 흘린 그 우리 앞에 돼지에게 잘 보이도록 종이 2장을 반듯하게 펼쳐 놓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죽어라고 우리 밖으로 나오지 않던 돼지가 꿀꿀거리며 우리 밖으로 나오더니 그 글이 씌어진 종이가 펼쳐져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돼지는 어머니 이름이 쓰여진 종이 위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정육점 주인은 어안이 벙벙하여 보살만 쳐다보았지요. 저 돼지는 바로 당신의 어머니야. 보살은 이 한마디만 하고 절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은 더욱더 이상하였습니다. 도저히 그 말의 뜻을 알 도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절로 달려갔습니다. 돼지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어머니가 죽어 바로 그 돼지로 다시 태어난 것이야. 정육점 주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말로만 들어왔는데 그게 사실이라 하니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보살님,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내가 뭐라고 하였던가? 소나 돼지를 잡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나? 그게 모두 부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인 게야. 보살님, 제 죄를 어떻게 하면 씻겠습니까? 벌써부터 내가 말하지 않았나? 부처님을 믿어. 그래야만 돼지로 환생한 자네 어머니도 극락으로 갈 수 있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돼지에게 넙죽 절을 하고는 한없이 울었지요. 자기 때문에 돼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정육점 일을 걷어치우고 아예 절로 들어갔지요. 그렇게 해서 부처를 열심히 믿게 된 그 사람은 후에 유명한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살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육점 주인을 부처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었다는 소문도 있었지요. 허망한 욕심. 어둑어둑 날이 저물어가는 저녁 때 백발이 성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렸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노인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앉은 마을을 둘러보다가 마을 한가운데 우뚝 솟은 기와집이 눈에 띄자 기와집 쪽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대문을 톡톡 두드리며 주인을 찾았어요. 주인장 계십니까? 하룻밤 좀 묵어갈 수 없을까요? 그러자 대문이 열리더니 살이 피둥피둥 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주인은 노인의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우리 집에는 거지를 재울 만한 방이 없으니 딴 데나 가보시오. 하고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노인은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려 산 기슭에 있는 나지막한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하룻밤 좀 묵어갈 수 없을까요? 그 말에
부엌문이 열리며 주인이 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주인은 노인을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집에 손님이 찾아오기는 처음입니다. 오늘에야 우리 집이 집 구실을 하는 것 같군요. 집 주인은 노인을 윗방에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랫방에서 주인이 아내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손님의 저녁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겠소. 처마에 매달아 놓은 벼 이삭이라도 빨리 찧어야겠소. 그거야 제사 때 쓰려고 한 이삭 한 이삭 주워 모은 게 아닌가요? 어머니 제사야 아직 날이 있지 않소. 찾아온 손님을 어떻게 굶기겠소? 아내가 부엌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뒤 저녁상이 들어왔는데 상에는 하얀 쌀밥에 구수한 산나물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배가 고팠던 채 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노인은 저녁상을 물리자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일 아침은 새벽에 떠날 터이니 밥할 걱정은 하지 마시오. 그러나 노인이 잠을 자고 일어나니 주인은 어느새 새벽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은 뒤 가겠다고 일어섰습니다. 잘 다녀가십시오. 구차한 살림이라 식사 한 끼 변변히 대접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너무도 후한 대접을 받아 황송하기만 하오. 내 신세만 지고 갈 수 없어 그러니 소원이 있으면 어서 말해보시오. 노인이 집 주인을 보고 말하였어요. 신세라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걱정은 마시고 어서 길을 떠나십시오. 아니요. 바라는 것이 있을 터인데 어서 세 가지만 말하시오. 그러자 아내가 할 수 없이 혼자 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네모 반듯한 기와 집에서 살아보았으면. 노인이 그 말을 듣자 옳소. 그것이 한 가지 소원이고 그 다음 소원을 또 말해보시오. 하고 주인집 아내에게 재촉을 하였습니다. 곳간에 쌀이 가득 차고 외양간에 황소나 두어 마리 두었으면 이제 한 가지 소원을 더 말해보시오. 기름진 땅이나 조금 있었으면 그 이상 무슨 소원이 더 있겠습니까? 아내는 실없는 말을 했다는 듯 노인을 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노인은 알겠다는 듯 머리를 끄덕이더니 구불구불한 지팡이로 흙마루를 3번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연기가 풀썩 일더니 노인은 간 곳 없고 금방 서 있던 초가집이 넓은 기와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곳간마다 쌀이 가득가득 넘치고 외양간에는 누런 황소가 음매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주인 부부가 몸에 걸쳤던 옷은 간 곳 없고 비단 옷이 입혀져 있었지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집 앞의 돌밭이 모두 기름진 밭으로 변해 있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조화요? 집 주인은 눈이 동그랗게 떠져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노인이 정말 우리 소원을 풀어주었구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 소문이 욕심 많은 부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부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됐소? 부자는 시샘 어린 눈으로 사방을 휘둘러 보며 사연을 물었습니다. 집 주인은 어질고 마음 착한 사람이어서 있었던 일을 죄다 말해 주었지요. 그런 걸 모르고 우리 집에 찾아온 걸 내쫓았구나. 아이고 굴러들어온 복을 놓치다니. 부자는 부랴부랴 노새를 타고 노인이 떠나갔다는 쪽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에 닿아 한참 달리는데 불쑥 그 노인이 나타났지요.
부자는 노새에서 내리자 땅에 엎드리며 빌었습니다. 노인장, 어제는 제가 그만 눈이 멀어 노인장을 미처 못 알아보아 그렇게 되었사온데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다시 우리 집에 가십시다. 노인은 노여워하는 기색 없이 그저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다시 오라는 뜻은 알만하나 내 갈 길이 바빠 갈 수가 없으니 혼자 돌아가게. 그리고 3가지 소원을 이루어 줄 터이니 걱정 말게. 노인장 고맙습니다. 부자는 코가 땅에 닿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보니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얼른 노새 등에 올라 집으로 향하였어요. 부자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오막집 주인처럼 째째하게 기와집이나 쌀 같은 건 바랄 게 없었습니다. 부자는 빨리 가서 머리 잘 쓰는 아내와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노새에게 채찍질을 하였지요. 그러나 오가는 길을 내내 기운껏 달린 노새여서 그 이상 더 빨리 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망할 노새, 이렇게도 굼뜨다니 다리나 콕 부러지거라. 부자는 노새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자의 말대로 노새가 갑자기 다리를 꺾으며 앞으로 푹 하고 꼬꾸라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던 것이지요. 그 바람에 부자는 땅에 떨어져 돌밭에 나뒹굴었습니다. 부자는 절뚝거리며 일어나 노새를 끌었으나 노새는 꿈쩍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부자는 야단이 났지요. 노새를 버리고 가자니 아깝고 끌고 가자니 힘에 부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나기까지 쏟아져 부자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부자는 오들오들 떨며 다리 부러진 노새를 끌고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까지 났지요. 부자는 자기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걸 모르고 집에서 배불리 먹고 낮잠만 자고 있을 식구들을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어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내가 이런 고생하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있겠지. 콱 돼지기나 있으면. 부자는 저녁 때야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몽땅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기가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식구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꼴을 보지 말고 죽었더라면. 부자는 너무도 기가 막히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땅을 쳤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보이지 않고 정신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제야 부자는 정신이 가물거리는 가운데 자기가 한 말들이 그대로 소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자는 허망한 욕심 때문에 자기가 그 꼴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부자는 소원한 대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